오만 보살이 상주한다는 불교 성지 오대산. 호조 진울 스님의 정해 쌍수 가풍이 면면히 이어지는 곳이다. 문수동자의 설화가 곳곳에 배어있는 상원산은 오대산의 상징인 문수도량이다. 화엄경에서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부처님을 대신해 설법자로 등장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최초 37일 동안 설하신 가르침이 화엄경이다. 그러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한문으로 되어 있어 아무나 볼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방대한 화엄경을 완역 출판하고 젊은이들을 화엄의 빛으로 인도했던 화엄학의 대가 오대산 선각자 탄허 스님의 이야기다. 종교의식에는 그 종교의 핵심 사상이 녹아있다. 사찰에선 아침 저녁 예불의식 뒤에 반야심경을 봉송한다. 화엄 성중을 향해 반야심경을 하는 것은 왜일까? 부처님께서 최초 법문인 화엄경을 설하실 때 가르침을 받들고 수호하던 이들이 화엄 성중이다. 한국의 화엄 성중 신앙은 화엄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한 200여 년 정도 흐른 뒤에 비로소 이제 어떤 사상적으로 제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께서 화엄경을 세상에 전파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사실은 그 사상의 그 밑바탕에 화엄경이 깔려 있어요. 그 화엄경으로서 한국 불교 사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장경패를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따라 도는 정대불사도 화엄 사상에서 나온 불교 문화다.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강원도 오대산.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비롯해 너른 산 전체가 화엄의 도량이고 성지다. 화엄 10차를 비롯해 전국에 화엄 사찰이 많지만 오래전부터 오대산은 화엄 불교의 성지로 구도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대산 최고봉의 이름인 비로봉도 화엄경 비로자나 부처님 명호에서 비롯됐다. 정멸보궁은 비로봉에서 흘러내린 산맥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남북 4대에 각기 1만 보살과 500나한이 정멸보궁을 향하고 있다. 화엄경을 상징하는 가람의 배치다. 오대산 불교는 한국의 그 불교 문화와 불교 사상, 수행 전통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표본적인 그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불교 사상 또는 수행 문화 또 불교의 기층 문화 이런 것이 원흉적으로 종합된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때 고승 자장 스님은 당나라에서 화엄경을 배우고 돌아와 오대산으로 들어온다.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끝내 문수보살을 친견하지 못한다. 상원사에 전해지는 세조와 문수동자의 이야기도 색신으로 열애를 보려 하면 결코 볼 수 없다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 선종과 교종이 둘이 아닌 오대산 불교의 화엄 가풍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조사선적 하나 이게 이 선수행을 수행론의 중심에 두고 이론적으로 화엄이 신라 때부터 쭉 주류적 흐름으로 행성해오는 이 가풍을 하남 스님께서 개성했고 단어 스님께서 바로 하남 스님의 그런 지도 지청과 또 선교 겸수적 또 내지는 정의 쌍수론적 하나 이 가풍을 개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화엄경. 그러나 화엄경은 오랫동안 한문 경전뿐이었다. 어디서 문장이 끝나고 시작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한문 경전이었다. 한자를 안다 해도 해석이 쉽지 않았다.
남의 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쉽게 이해하려면은 토를 잘 달아야 된다라고 스님께서는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토를 하나하나 다는데 정말 그 뛰어난 물리를 가지고도 하나하나 함부로 달지 않고 정말 심사숙고하고 천착을 여러 번 하시면서 토를 하나씩 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를 잘 달아놓으면요, 한문을 반은 해석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워낙 방대해 화엄경 번역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탄허 스님은 평생을 화엄경에 바쳤다. 화엄경을 번역하고 화엄경을 설했다. 화엄경 80권뿐 아니라 통현장자의 화엄론 40권, 청량국사의 150권 소초를 포함한 화엄학을 집대성해 번역 출판한 것이다. 개인의 혼자 힘으로 이루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 번역에만 10년, 출판 작업에 다시 7년, 17년이 걸린 대작 불사였다. 탄허 스님은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그 방대한 양의 경전을 번역할 수 있었는가? 한글 경전을 편찬하는 동국 역경원이다. 컴퓨터를 비롯해 첨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전문 역경사로 구성된 역경원에서도 한문으로 된 대장경을 번역하는 일은 지금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탄허 스님의 번역 작업을 받쳐준 것은 선정의 힘이었다. 선지로 경을 보고 삼매의 힘으로 경전을 번역했다. 탄허 스님이 보인 번역의 효율성, 그것은 선정의 힘이었다. 일상생활이 그거는 직접 가서 친견해본 분들 똑같은 것을 다 느끼시는데 딱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시게 되죠.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언제나 스님은 정해 계셔요. 이게 공양 시간이 지내고 나서 스님 방을 찾아갔던 제자들이 다 놀라는 것이, 그리고 가서 보면은 딱 앉아서 정해 들어 계시는 거예요. 정해 들어 계시고. 탄허 스님의 역경은 승가 교육에 크게 기여했다. 조발심 자경문부터 능엄경까지 승가 교육의 기초부터 대학 수준의 경전을 모두 토를 달고 번역해 놓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원력이 이루어낸 업적이었다. 탄허 스님은 화엄경을 비롯한 불교 경전뿐 아니라 내외 경전 44종을 번역했다. 수많은 경전을 번역한 탄허 스님의 뜻은 인재교육에 있었다. 알았어요? 네. 이전까지 대부분의 승가교육은 전통 강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지금과 같은 한글 해설서도 없던 시절, 학생들은 한문 경전과 씨름해야 했다. 탄허 스님은 인재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선각자였다. 승가대보다 사반세기나 앞선 1956년 오대산 수도원으로 시작된 탄허 스님의 교육불사는 평생을 일관해온 지향점이었다. 심생된 지주생신이라 마음 나는 것이 문득이 죄가 났대. 한 생각 나면 그게 죄가 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한 생각 없으면 죄가 없다 이 말이야. 응? 대부분의 큰 스님들이 사자좌에 앉아
주장자를 내리치며 개송 읊던 시절 단어 스님은 백묵가루를 마시며 칠판 강의를 했다. 이렇게 돌려버린다. 전생에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 갚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다 해결이거든. 이 시대 최고의 강백이며 화엄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무비 스님도 단허 스님께 화엄학을 배웠다. 스님은 당신 공부 못지않게 정말 그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셨고 기회만 되면은 어떤 멍청이라도 가르치고 싶어 했고 정말 그 머리가 좋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그 도제 양성에 대해서는 참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학자에 머물지 않고 잃어버린 한국의 상고사를 복원해낸 민족사학자 신백강은 단허 스님을 이렇게 기억했다. 인재 양성의 목표는 단순히 불교 인재 양성이 아니라 이 나라의 통일과 통일 이후에 참 민족이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이 이 화합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진 그런 인재를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양성하겠다. 그것이 그분의 인재 양성의 철학이었어요. 이게 어떤 게 맞아요? 단허 스님의 강의는 젊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가 볼 때는 이학년 같아요. 그렇죠. 네. 푸른 나이에 단허 스님을 만나 기업가로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단허 스님을 그림자처럼 모신 유발 제자들이다. 제자들한테 자랑한 것 같아요. 이 안경을 또 어떤 분이 이걸 준다라고. 그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시고 가서 중국집에 그게 그 이름이 무교동에 있는 대려도. 대려도에 같이. 근데 이기영 박사도 같이 모셔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그 고귀한 분으로 여겼던데 그런 걸 좀 소탈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젊은 사람들을 참 그렇게 좋아하셨고, 그래서 밤새도록 묻고 답변하고, 또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 3일 동안 한평여관이라는 데를 또 모시고 가서 우리가 밤을 새워서 얘기를 듣고 또 여쭙고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첫 순간이 만나는 그 인연이 너무나 하여튼 감격적이었다랄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좌우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계에도 단허 스님의 제자들이 많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화가 방혜자 화백도 청룡사에서 단허 스님께 화엄경 강의를 들었다. 그 당시 들을 때 놀라웠던 거는 도가와 그 부처님 말씀과 유교 사상을 그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그 칠판에 쫙 쓰시는데 와, 그게 환희롭게 보였어요. 어떻게 인간의 머릿속에 그렇게 두뇌 속에 저장된 그것을 저 컴퓨터보다, 그때 컴퓨터도 없을 때지만 컴퓨터보다 더 그렇게 간직하고 계신가,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을. 유불선 3교에 통달한 동양 사상의 석학으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대강백 단허 스님의 불교 인연은 오대산에서 시작됐다. 일제 말기 암울한 시대였다. 오대산에는 한국 불교의 거목 하남 스님이 주석해 있었다. 한학을 익히며 배움에 목말라 있던 단허 스님은 19세부터 하남 스님과 편지를 주고받게 된다. 젊은 선비와 하남 스님의 서신 왕래는 3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단허 스님의 생가 마을이다. 단허 스님은 이곳 김제군 만경리에서 1913년에 태어났다. 유학자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다.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아버지 김홍규는 자금책으로 활동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탄어 스님 징조 할아버지가 아주 거부였어요. 김제만경에서 약 쌀로 2만 석을 했던 그런 거부인데, 아버지가 17살 때부터 독립운동을 하시느라고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탕진을 했습니다. 처가집은 토정선생 16대 종손 집안의 그 딸이었고, 탄어 스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다 가정이 파탄이 되니까 탄어 스님이 그 집안에 대릴사위 겸 유학을 간 겁니다. 어려서부터 무슨 책이든 손에 들면 백독이 기본이었다. 남다른 학구열은 그를 오대산으로 인도했다. 속가에서 유교와 도교 경전을 두루 섭렵했으나 근원적 질문에는 답을 얻지 못했다. 오대산에 들어올 때는 하남 스님을 만나